이까지 핀돈 필요 없어. 누구 거지 취급해.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아들의 고함 소리가 차가운 주차장 바닥을 울렸습니다. 폐지 줍는 어머니가 부끄러워 결혼식장 뒷문으로 짐짝처럼 내쫓은 의사 아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바닥에 내팽개친 그 꼬깃꼬깃한 쌈짓돈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잠시 후 화려한 예식장이 발칵 뒤집히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회장님,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폐지 줍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은 병원 이사장과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아들의 얼굴. 과연 천륜을 저버린 아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유난히도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푸르게 펼쳐진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만 이용한다는 최고급 호텔인 더 로얄 호텔의 진입로는 일찌감치 밀려드는 고급 세단들의 행렬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호텔의 화려한 회전문 앞에는 잘 차려입은 하객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의 한 구석, 잘 가꿔진 화단 옆에는 이곳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녹이 슬어 삐걱거릴 것만 같은 낡은 손수레 하나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초라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손수레의 주인은 허리가 굽고 흰머리가 성성한 65의 금자였습니다. 금자는 낡고 해진 작업복 점퍼를 입고 흙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운동화를 신은 채 호텔 회전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밤새 아랫목에서 띄워 정성껏 빚은 꿀떡 상자와 시장통에서 꼬깃꼬깃 모은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를 다림질하듯 펴서 넣은 두툼한 봉투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금자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석이가 오늘 장가를 가는구나. 내가 방해만 안 돼야 할 텐데. 금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마 식장 안으로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먼 발치에서나마 아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까치발을 들고 기웃거렸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폐지를 줍고 남들이 버린 박스를 모아 팔며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자신의 행색이 번듯한 의사 아들에게 혹여나 흠이 될까봐 금자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기둥 뒤에 몸을 반쯤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편 호텔 로비의 웅장한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오늘의 주인공인 민석이가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민석이는 병원장인 예비 장인어른의 옆에 서서 몰려드는 고위급 하객들에게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유, 최 의원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이는 거물급 하객에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지긋지긋했던 과거를 세탁하고 병원장의 사위라는 날개를 달아 이제 완벽한 상류사회로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려 고개를 돌리던 민석이의 시선이 유리문 밖 화단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민석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며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지독한 가난의 상징인 어머니 금자가 거짓골이나 다름없는 행색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민석이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와이셔츠 등판을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노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미쳤어. 정말 돌았어. 민석이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뇌까렸습니다. 병원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수성가했다고 거짓말을 해둔 터였습니다. 만약 저 폐지 줍는 할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오늘의 이 화려한 결혼식은 물론이고 자신의 의사 인생까지 끝장날 것이 뻔했습니다. 민석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장인어른은 다른 하객들과 이야기하느라 밖을 보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민석이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로비 입구 쪽에 서 있던 보안 요원에게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하려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다급함과 날선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봐요. 저기 밖에 저 잡상인 안 보입니까? 보안 요원이 민석이의 손가락 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그곳에는 금자가 목을 길게 빼고 안쪽을 들여다보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이는 이가 갈릴 듯한 목소리로 낮지만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저런 사람이 알짱거려서야 되겠습니까? 손님들 비위 상하게 당장 안 보이게 치워주세요. 지금 당장요. 보안 요원은 신랑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신랑님.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보안 요원 두 사람이 금자가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금자는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혹시나 아들이 보낸 사람들일까 싶어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제지였습니다. 덩치 큰 보안 요원이 금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위협적인 표정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업 방해되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금자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 잡상인 아니에요. 그냥 먼발치에서 신랑 얼굴만 좀 보고 갈게요. 네, 잠깐이면 돼요. 하지만 보안 요원은 금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녀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금자의 낡은 몸이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높으신 분들 오시는데 냄새나게 진짜. 빨리 안 나가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로비 안쪽에 있던 신부 지은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마치 동화 속 공주님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이는 유리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금자의 옷에 배어있는 퀴퀴한 곰팡내와 손수레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그녀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어머, 자기야, 이게 무슨 냄새야? 그리고 저 할머니는 누구야? 지은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석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금자는 그 순간 고개를 들어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의 모습은 자신의 꼬질꼬질한 작업복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자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며느리의 아름다움을 해칠까 두려워 황급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들이 참으로 곱고 귀한 짝을 만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참 복도 많지. 저렇게 고운 색시를 얻고. 금자는 속으로 사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석이는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금자를 벌레 보듯 차갑게 일별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남이라는 듯한 말투로 딱 잡아떼며 말했습니다. 몰라. 그냥 구걸하러 온 노숙자 같은데? 신경 쓰지 마, 지은아. 기분 망치겠다. 얼른 들어가자. 그래.
경비 아저씨들은 뭐 하는 거야? 관리 좀 잘하지. 지은이는 혀를 차며 민석이의 팔짱을 끼고 획 돌아섰습니다. 민석이는 지은이의 등을 떠밀듯 서둘러 식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의 그 차가운 눈빛, 자신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경멸하듯 바라보던 그 눈빛을 정통으로 맞은 금자는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철렁 내려앉은 가슴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려왔습니다. 민석아, 금자의 입에서 차마 소리내지 못한 아들의 이름이 탄식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금자의 손에서 소중하게 안고 있던 꿀떡 상자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리며 밤새 정성껏 빚은 알록달록한 꿀떡들이 화단의 흙먼지 위로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하얀 꿀떡에 거무튀튀한 흙이 묻어나는 모습이 마치 자식을 위해 헌신하다 버려진 자신의 처지 같아 보였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금자의 팔을 잡아 끌며 화단 옆 손수레가 있는 곳까지 가차없이 밀어냈습니다. 아,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저기 구석으로 가요. 안 보이게. 금자는 떠밀려 비틀거리면서도 바닥에 떨어진 떡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흙 묻은 떡을 옷소매로 닦아내며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금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신이 아는 척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들의 앞길을 막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손술의 손잡이를 잡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못난 어미가 죄야. 내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컸으면 됐어. 내가 사라져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가자, 금자야. 어서 가자. 금자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로 결심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화려한 축복의 소리가 금자의 굽은 등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물러서는 이 순간이 아들 민석에게 닥쳐올 거대한 파국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화단 옆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금자의 낡은 손술의 바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분 뒤 화려한 호텔 정문을 등지고 힘겹게 손수레를 밀며 멀어지려던 금자의 앞을 누군가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로비에서 헐레벌떡 뛰쳐나온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이는 혹여나 누가 볼세라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다짜고짜 금자의 손수레를 낚아채고는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호텔 건물 뒤편으로 그녀를 거칠게 이끌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듯 영문도 모른 채 아들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화려한 호텔과는 전혀 딴판인 음습하고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뒷문 주차장이었습니다. 값비싼 요리와 술이 반입되는 뒷문 근처는 음식물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이 놓여 있어 시큼하고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구석진 곳에 도착해서야 민석이는 금자를 벽 쪽으로 팽개치듯 몰아세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객들 앞에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민석이의 얼굴은 이제 악기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며 보는 눈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어머니를 벽 쪽으로 밀치며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금자는 아들의 서슬 퍼런 눈빛에 겁을 집어먹고 콘크리트 벽에 등을 바짝 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여기까지 왜 온 거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요양원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기어 나와서 내 인생에 죄를 뿌려. 민석이의 고함 소리가 텅 빈 주차장 벽을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금자는 아들의 호통에 어깨를 움츠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나는 그냥 내가 장가간다니까. 어미로서 그저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보고 싶긴 뭐가 보고 싶어?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내가 병원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고아라고 했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악착같이 성공한 의사라고 거짓말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민석이는 자신의 성공 신화가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던 속내를 바닥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는 금자의 낡은 잠바와 흙투성이 신발을 혐오스러운 눈길로 훑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폐지 줍는 엄마가 나타나면 내 꼴이 뭐가 돼? 장인어른이랑 병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냐고. 사기꾼 취급받고 병원에서 쫓겨나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들의 모진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금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금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소매깃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다, 민석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내 앞길 막을 생각 추호도 없다. 그냥 이거 주고 가려고 했지. 금자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두툼한 봉투를 꺼내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폐지를 줍고 빈 병을 팔아모은 금자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다리미로 정성껏 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축의금이다. 내 장인어른 될 분이 부자라 들었다만 그래도 어미가 빈손으로 어떻게 오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내 살림에 보탰어라. 금자의 손은 쭈글쭈글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에게 그 돈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증거물일 뿐이었습니다. 민석이는 금자가 내민 봉투를 보자마자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듯 거칠게 손을 휘둘러 쳐내버렸습니다. 이까지 푼 돈 필요 없어. 누구 거지 취급해? 냄새나는 돈 받아서 어디다 쓰라고.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금자의 손을 떠난 봉투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봉투 입구가 터지면서 애지중지 모아온 지폐들이 기름때 묻은 시멘트 바닥 위로 낙엽처럼 처량하게 흩뿌려졌습니다. 금자는 바닥에 나뒹구는 돈들을 보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젊음이었고 아들을 향한 헌신이었으며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민석아, 이게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금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흩어진 돈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바닥을 기는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비수를 꽂듯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주워가지고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병원이든 집이든 찾아오면 그땐 내가 엄마 없는 셈 칠 거니까. 민석이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사귀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기둥 뒤편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식장으로 들어가려다 민석이가 보이지 않자 그를 찾으러 나왔던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는 기둥 뒤에 숨어 두 사람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믿음직하고 능력 있는 자수성가형 의사라던 남편이 사실은 멀쩡히 살아있는 어머니를 버린 폐륜아였고 그 어머니가 다름 아닌 거짓골을 한 폐지 줍는 노인네였다는 사실에 지은이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폐지 줍는 노인네였어? 그럼 고아라는 게 다 거짓말이었어? 지은이는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에는 자신의 아버지인 병원장의 체면과 집안의 명예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터뜨려 결혼을 엎어버린다면 자신 또한 사기 결혼 당할 뻔한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세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일단 결혼식은 끝내야 해. 내 체면이 있지 저런 거지 할머니 때문에 내 결혼식을 망칠 순 없어. 지은이는 자신의 이기심과 허영심 때문에 진실을 덮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못 볼 꼴을 봤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살금살금 뒷걸음질쳐 식장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민석이는 지은이가 다녀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바닥에 주저앉은 금자를 버려두고 매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혹여나 옷에 냄새라도 배었을까봐 재킷을 털어내며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는 찬바람과 함께 금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금자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한 장, 한 장 주었습니다. 눈앞이 눈물로 흐려져 돈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주울 때마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못난 어미 만난 게 죄지. 그래. 내가 잘못했다. 금자는 흩어진 돈을 봉투에 다시 쑤셔 넣으며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밤낮 없이 일해서 의사를 만들었는데 돌아온 것은 철저한 외면과 멸시뿐이었습니다. 금자는 찢어진 봉투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아들이 저토록 원하니 다시는 아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손술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녹슨 손수레만이 유일하게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가자. 가서 일이나 하자.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금자는 멍하니 중얼거리며 손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발을 떼는 것조차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호텔 건물을 등지고 쓸쓸히 주차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던 금자의 손술에 바퀴가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배수구 덮개 틈새로 덜커덩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어이쿠. 금자는 당황하여 손수레를 빼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낡을 대로 낡은 바퀴는 무쇠덮개 틈에 단단히 끼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금자가 있는 힘을 다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손수레가 기우뚱하며 균형을 잃었고 그 반동으로 금자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금자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육체의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쓰러진 손수레에서 쏟아져 나온 폐지들이 마치 그녀의 무너진 인생처럼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금자는 일어날 힘조차 잃은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았고 저 멀리 식장에서는 아들의 새 출발을 알리는 힘찬 팡파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자의 몸이 차가운 바닥에 닿은 바로 그 찰나 호텔 진입로 쪽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주차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시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검은색 고급 세단 행렬이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서다 쓰러진 금자를 발견하고 줄지어 급정거를 한 것입니다. 번쩍이는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세단들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금자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맨 앞차의 운전석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백발이 성성한 운전기사가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쓰러진 금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세상에.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운전기사의 다급한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뒷좌석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민석이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이사장 김석훈이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권위적이기로 소문난 김 이사장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걱정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굽이 닳도록 뛰어와 금자의 흙 묻은 옷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직접 털어주며 쩔쩔매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회장님,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연락도 없이 혼자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주차장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막 식장으로 들어가려던 민석이와 지은이 그리고 혼주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 밖으로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병원 내에서 신처럼 군림하는 김 이사장이 자신들이 방금 거지 취급하며 쫓아낸 폐지 줍는 노인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하가 왕을 아련하는 것처럼 지극히 공손하고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민석이는 눈앞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그때 뒤따라 멈춰섰던 다른 세단들에서도 내로라 하는 지역 유지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지역구 국회의원, 이 지역 재개발을 담당하는 유명 건설사 대표, 그리고 지역 상인회 회장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물급 인사들이 일제히 금자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금자를 에워싸고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퉈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복지관이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사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순식간에 주차장은 금자를 칭송하고 걱정하는 VIP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 옆에서 처량하게 내팽개쳐졌던 폐지 줍는 할머니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귀빈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자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금자에 까진 손등을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수행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구급상자 가져와. 그리고 호텔 지배인 오라고 해. 우리 병원 설립자이신 분을 이따위로 대우해. VIP 의전이 왜 이 모양이야. 병원 설립자라는 말에 민석이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 값을 깎고 폐지를 줍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학비를 대느라 짜장면 한 그릇 제대로 사 먹지 못했던 지독하게 가난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병원 설립자라니. 민석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김 이사장이 멍하니 서 있는 민석이를 발견했습니다. 이사장은 혀를 차며 민석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 거기 멍하니 서서 뭐 하는 건가? 자네 어머니이자 우리 병원 설립의 1등 공신이신 이금자 회장님을 몰라보는 건가? 자네가 의사가 된 것도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도 다 이분 덕분인 줄 모르고 있었나? 김 이사장의 호통은 확성기라도 된 듯 주차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지은이와 장인어른 그리고 하객들 모두가 경악하여
숨을 죽였습니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금자는 시장통에서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번 돈으로 남몰래 헐값에 나온 땅과 건물들을 사모았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지만 실상은 시장 상권의 절반을 소유한 숨겨진 수백억 대의 자산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자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과 병원 설립 기금으로 익명 기부해 왔습니다. 민석이가 다니는 대학병원의 암센터 건립 기금 중 절반이 바로 금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병원 이사회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이었으나 금자의 선행을 존경하는 이사장과 유지들은 그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기부왕 이금자 여사님이래. 세상에, 겉모습만 보고는 상상도 못했네. 아니, 저 신랑 고아라지 않았어?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며? 그럼 저분이 친어머니라는 거야? 세상에, 어머니가 폐지 줍는다고 부끄러워서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진짜 독하다 독해. 하객들의 수군거림과 비난 섞인 눈초리가 민석이의 등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민석이는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것이 낡은 손수레가 아니라 자신의 탄탄대로를 보장해줄 황금 마차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억장이 무너지는 후회와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은이는 입을 떡 벌린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코를 막으며 피했던 그 노인이 병원장의 딸인 자신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재력과 인망을 가진 분이었다니. 지은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아버지인 김 원장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김 원장 역시 사색이 되어 민석이를 쏘아보며 나지막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박서방,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 고아라며? 자수성가했다며? 날 속인 건가?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때 수행원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선 금자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보며 주눅 들어있던 초라한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며 모든 수모를 견뎌냈던 헌신적인 어머니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배은망덕한 자식을 바라보는 서늘하고 차가운 실망감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김 이사장이 건네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민석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금자가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좌우로 도열한 정재계 인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이는 다가오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거대해 보이는 그림자가 민석이의 머리 위로 검게 드리워졌습니다. 금자는 민석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갈라지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고 위험 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이사장. 금자의 부름에 김 이사장이 즉시 달려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내 아들놈이, 아니, 박민석 선생이 자기가 고아라고 했다지요? 금자의 질문에 민석이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민석이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병원에는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금자는 허탈한 듯 짧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뼈를 깎는 아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이의 가슴팍에 달린 꽃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멀쩡히 살아있는 어미를 죽었다고 하고 폐지 줍는 어미가 부끄러워 문전박대까지 했으니
이놈한테 어미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겠지요. 금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차장의 정막을 가르며 하객들의 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민석이는 털썩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오해세요. 저는 어머니가 힘들게 오실까봐. 시끄럽다. 금자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민석이는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던 어머니였습니다.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눈치만 보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억눌린 울분을 터뜨린 것입니다. 금자는 흙이 묻은 손을 들어 화려한 호텔 건물과 자신을 둘러싼 고급 승용차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민석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성공이 이거냐? 부모를 버리고 거짓말로 쌓아 올린 이 모래성이 내가 바라던 성공이냐고. 금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당하고 비통한 어머니의 모습 앞에서 주차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바람소리만이 파국을 맞은 모자의 사이를 스산하게 가로지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어머니가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오만한 아들을 심판대에 세우는 가슴 아픈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침묵이 감도는 주차장 한복판. 민석이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으로 누군가 인파를 헤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몸에 딱 떨어지는 고급 슈트를 입은 남자. 강태성이었습니다. 태성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휘어잡으며 마치 거대한 산처럼 금자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섰습니다. 그리고는 떨고 있는 금자의 어깨를 자신의 단단한 팔로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금자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 스며들었습니다. 민석이는 태성을 보자마자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성은 민석이가 그토록 무시했던 시장통 고아 출신의 양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태성은 국내 굴지의 로펌 대표 변호사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사람 강태성 변호사 아니야?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인권 변호사 맞지? 맞아. 그 유명한 로펌 대표잖아. 저 사람이 왜 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태성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석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생에 대한 연민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싸늘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성은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민석이의 폐부를 찌르는 일침을 날렸습니다. 박민석, 어머니가 널 부끄러워해서 숨으신 게 아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놈이라 어머니께서 널 위해 숨어주신 거야. 그걸 아직도 모르겠냐? 태성의 말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 민석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석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역전된 마당에 자존심을 세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금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설마 어머니를 진짜로 쫓아내려고 했겠어요? 오늘 날도 춥고 어머니 힘드실까봐. 민석이는 금자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으려는 듯 민석이의 손길을 단호하게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태성아, 들어가자. 내 아들은 여기 없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금자의 입에서 나온 죽었다는 말은 민석이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석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금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 있는데 아들 민석이가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금자는 민석이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태성의 팔에 의지에 몸을 돌렸습니다. 태성은 금자를 정중하게 에스코트하며 당당하게 식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하객들이 양옆으로 물러나 길을 터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안요원에게 떠밀려 쫓겨나던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금자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기품 있고 위험 넘치는 이 구역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민석이는 멀어지는 어머니의 등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껏 사태를 지켜보며 분노를 사귀고 있던 장인어른 김원장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김원장은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로 민석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봐, 박서방, 아니 박민석. 김원장의 고함에 민석이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원장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석이의 얼굴을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네, 감히 나를 속여? 고아, 자수성가.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사기극을 벌여.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장인어른,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민석이는 김원장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김원장은 더럽다는 듯 민석이를 뿌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지은이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결혼식이 난장판이 된 것도 억울했고 자신이 멸시했던 시어머니가 재력가였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 이게 뭐야?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오빠 책임져. 내 결혼식 다 망쳤잖아. 지은이의 악쓰는 소리가 아수라장이 된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이는 붉어진 얼굴로 장인어른과 지은이 사이를 오가며 허공에 대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민석이를 향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어쩜 사람이 저래? 나, 아준 부모를 버리고 사기 결혼을 하려 해? 의사면 뭐해? 인성이 쓰레기인데.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는 가운데 식장 안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태성의 에스코트를 받아 식장 단상 위에 오른 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성은 금자의 곁에 서서 마이크를 넘겨받아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장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추악한 거짓이 드러난 심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태성의 목소리는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객들을 둘러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옆에 계신 이금자 여사님은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폐지를 줍고 헌옷을 팔아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된 노동의 대가는 단 한 푼도 당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태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금자의 거친 손을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손을 보십시오. 갈라지고 터진 이 손으로 번 돈은 오직 아들 박민석의 학비와 이 병원의 암센터 건립기금, 그리고 갈 곳 없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였습니다. 저 또한 그 장학금을 받고 자란 양아들 중 한 명입니다. 태성의 고백에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석이는 식장 입구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아들인 박민석 군은 어머니의 헌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직업을 숨기고 어머니의 존재를 지우고 급기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를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았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과연 환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거짓으로 쌓아올린 명예가 과연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태성의 날카로운 질문은 하객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자의 헌신적인 삶과 민석이의 배은망덕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사람들은 금자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곧 민석이를 향한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옳소. 저런 불효자식은 의사가 온 입을 자격도 없다. 당장 결혼식 취소해. 어디서 감히 사기를 쳐. 하객들의 야유와 비난이 성난 파도처럼 민석이를 덮쳤습니다. 민석이는 축하받아야 할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신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단상 위에 서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작고 초라해 보였던 어머니가 오늘따라 왜 이리도 커 보이는지, 민석이는 그제야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금자의 곁에는 든든한 양아들 태성이 서 있었고 민석이의 곁에는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으로 꾸며진 웨딩홀은 이제 민석이의 몰락을 알리는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태성의 소개가 끝나고 마이크가 금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웅성거리던 식장 안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수백 명 하객들의 시선이 단상 위에 선 작고 초라한 노인에게 꽂혔습니다. 금자의 낡은 작업복은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자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길바닥에서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빈 병을 모아 팔며 살아온 무식한 노인네입니다. 금자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하객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식장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들 민석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몸에서는 늘 퀴퀴한 곰팡내와 쉰내가 납니다. 그래서 내 하나뿐인 아들은 이런 어미가 부끄러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과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이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어 바닥만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금자는 시선을 돌려 사색이 된 사돈 김 원장과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배에 힘을 주어 단호하고 뼈 있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비록 더러운 폐지를 주워 팔았지만 내 자식의 양심까지 팔지는 않았습니다. 내 돈에는 땀 냄새가 날 지언정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썩은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금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들어 화려한 예복을 입은 혼주석 쪽을 가리켰습니다.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비싼 옷을 걸치고 유식한 척 점잔을 빼면서 정작 낳아준 어미는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한낱 잡상인처럼 내쫓는 게 과연 너희들이 말하는 배운 사람들의 수준이냐? 금자의 호통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 인륜마저 저버린 세태를 향한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금자의 진심 어린 연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회장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 외침을 시작으로 객석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치던 박수가 삽시간에 식장 전체를 뒤덮는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금자를 향한 존경의 박수이자 민석이를 향한 질타의 매질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쏟아지는 박수 소리가 마치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만 같아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을 돌린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단상 아래서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고 있던 장인어른 김 원장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김 원장은 금자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마이크를 낚아채듯 잡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에 이런 사기꾼 놈을 사위로 맞을 뻔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전면 취소입니다. 무효입니다. 김 원장의 선언에 식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김 원장은 핏발선 눈으로 민석이를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박민석, 너는 내 딸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병원 전체를 기만했어.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내 오늘부로 너를 병원에서 해고하는 건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해서 콩밥을 먹게 해줄 테다. 각오해. 김 원장의 서슬퍼런 협박에 민석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 내 인생 다 망쳤어. 지은이는 악을 쓰며 통곡했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자 탐욕의 말로를 보여주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금자는 난장판이 된 식장을 마지막으로 씁쓸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키운 아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미로서 마냥 통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었습니다. 금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옆에 서 있던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태성아. 이제 볼일 다 봤다.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을 못 쉬겠구나. 네,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태성은 깍듯하게 금자를 부축하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꽃길을 걸어 나올 때 하객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호텔 지배인과 직원들까지 일렬로 도열하여 금자를 향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회장님.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금자는 그들의 인사를 뒤로하고 미련 없이 회전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텅 빈 식장 안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민석이와 찢어지고 짓밟힌 꽃장식들만 남아 그의 무너진 인생을 대변하듯 처량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시원하고 맑은 가을바람이 금자의 뜨거워진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사람들의 시선도 없는 곳에 이르자 금자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단단히 다져두었던 마음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흐윽, 흐흑,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 지난 세월의 서러움, 그리고 제 손으로 자식을 쳐냈다는 아픔이 뒤섞여 통곡이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금자는 태성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성아,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아껴서, 남들 버린 거 주어서, 그렇게 금지옥엽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태성은 말없이 금자의 굽은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슬픔을 온전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금자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어머니, 다 우세요. 실컷 우시고 이제 털어버리세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는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태성의 따뜻한 위로에 금자는 조금씩 진정되어 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금자는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물에 씻겨서일까 하늘은 더욱 맑고 투명해 보였습니다. 금자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가슴속에 응어리진 돌덩이 하나를 비로소 내려놓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올가매던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이제야 벗어던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다 끝났다. 민석이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련다. 금자의 목소리에는 슬픔 끝에 찾아온 묘한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태성과 자신을 존경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맑아진 눈으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가장 초라했던 순간에 가장 빛나는 반전을 이뤄낸 금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진짜 그녀만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후, 민석이의 인생은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신혼집 대신 곰팡내 나는 허름한 모텔방 구석에 처박혀 민석이는 빈 소주병을 바닥에 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먹다 남은 배달음식 찌꺼기와 깨진 술병 조각들이 나뒹굴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헝클어진 머리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길, 다 망했어. 이게 다 그 노인네 때문이야. 휴대폰 화면에는 병원장인 장인어른, 아니 김 원장이 보낸 내용 증명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사기 결혼에 의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과 병원 품위 손상에 따른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네 집안에서 혼수 비용으로 들어갔던 돈과 결혼식 위약금까지 모조리 물어내라며 민석이의 급여 통장과 전세 보증금마저 가압류를 걸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억대 빚더미에 앉게 된 민석이는 술기운에 비틀거리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올라간 자린데 그깟 냄새나는 노인네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 억울해. 억울해서 못 살겠어. 민석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원망을 어머니 금자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폐륜은 생각지 않고 금자가 결혼식장에 나타난 탓에 자신의 탄탄대로가 끊겼다고 믿는 지독한 피해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민석이의 귀에 솔깃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원 동기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야 민석아, 너 소식 들었냐? 내 어머니, 아니 이금자 회장님 말이야.
지금 우리 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계신다더라. 뭐, 입원? 그 노인네가 왜? 민석이는 퉁명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동기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결혼식 날 충격을 너무 받으셔서 쓰러지셨대. 며칠째 의식도 오락가락하시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 강태성 변호사가 간병하고 있다더라. 전화를 끄는 민석이의 눈빛이 순간 뱀처럼 차갑게 번들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도 걱정은커녕 비릿한 탐욕이 고개를 쳐들었기 때문입니다. 쓰러졌다고? 의식이 오락가락해? 잠깐. 그렇다면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문지르며 비열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수백억대 자산가라는 사실은 이미 결혼식장에서 밝혀졌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그 많은 재산은 법적 상속인인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양아들인 강태성이 버티고 있는 한 유산 상속이 순탄치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민석이는 모텔방을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강태성 그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분명히 유언장을 조작하거나 재단을 만든다고 설칠 거야. 뺏길 수 없어. 그 돈은 원래 내 거야. 내가 친아들이라고. 민석이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미리 손을 써두어야 했습니다. 그는 급히 가방을 뒤져 노트북을 켜고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금자가 소유한 가장 비싼 상가 건물을 아들인 박민석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다는 내용의 가짜 계약서였습니다. 그래, 이거야. 도장만 찍으면 돼. 어머니는 지금 판단력이 없으니까 내가 지장이라도 찍어서 공증받아버리면 그만이야. 일단 내 명의로 넘어오면 장땡이라고. 민석이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계약서를 출력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면 지금의 빚더미 지옥에서 탈출하여 다시 떵떵거리는 건물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흥분으로 손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 민석이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병원으로 잠입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라 CCTV의 사각지대와 직원들의 동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금자가 입원해 있는 VIP 병동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간호사도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민석이는 금자의 병실 앞을 서성이다가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병실을 지키던 강태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잠시 화장실을 갔거나 편의점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민석이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희미한 수면등만이 켜져 있어 어두컴컴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금자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새에 반쪽이 된 어머니의 얼굴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주름진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눈에는 어머니의 야윈 얼굴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침대 옆 협탁위에 놓인 금자의 낡은 가방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이 어딘가 있을 텐데. 민석이는 금자의 가방을 낚아채 내용물을 침대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파스 몇 장, 낡은 동전지갑, 손수건, 그리고 꼬깃꼬깃한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가방 안감을 뜯어낼 기세로 뒤졌지만 인감도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젠장, 도장을 어디다 숨긴 거야? 늙은이가 의심만 많아서. 민석이는 초조함에 식은땀을 흘리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언제 강태성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장이 없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할 수 없지. 지장이라도 찍어야겠어. 민석이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붉은색 인주통과 위조된 증여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는 잠든 금자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오른손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따뜻해야 할 어머니의 손은 나뭇가지처럼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민석이는 금자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듬뿍 묻혔습니다. 붉은 인주가 마치 피처럼 금자의 손가락을 물들였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는 다 쓰지도 못할 돈이잖아요. 저한테 주시는 셈 치세요. 네,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엄마가 돼서 그것도 못 해줍니까? 민석이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금자의 귀에 대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붉게 물든 금자의 손가락을 잡아 계약서 서명란으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줄 알았던 금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실 금자는 민석이가 들어왔을 때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자는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손을 잡고 걱정해 주기를, 잘못했다고 빌어주기를 바보처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이었고 자신의 손가락에 묻은 것은 따뜻한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인주였습니다. 금자의 감은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아들을 믿고 싶었던 어미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민석아, 내 아가, 내가 정말 괴물이 되었구나. 어미 가슴을 이렇게까지 난도질해야 속이 시원하냐. 금자는 속으로 피를 토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쥐고 있는 자신의 손이 너무나도 억세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민석이는 어머니가 우는 줄도 모르고 서류에 지장을 찍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금자가 무의식 중에 손에 힘을 주어 버티자 민석이는 신경질을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씨, 힘 좀 빼봐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요. 이거 하나 찍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민석이는 두 손으로 금자의 손목을 꺾다시피 누르며 종이 위로 엄지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종이와 손가락 사이가 불과 1cm도 남지 않은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지장이 찍히면 금자의 평생 피땀 어린 재산이 페류나의 손에 넘어가게 될 판이었습니다. 민석이의 입가에 성공했다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철컥. 병실 문손잡이 돌아가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민석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복도에 환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민석이는 엉겁결에 금자의 손을 놓치며 계약서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싸늘한 표정의 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두 사람과 병원 보안팀 직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선체 민석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바닥에 떨어진 인주통과 붉게 물든 금자의 손가락을 번갈아 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석, 내가 기어이 선을 넘는구나. 민석이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최후의 바람마저 수포로 돌아가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태성이가 경찰관들과 함께 들이닥치자 민석이는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등 뒤로 숨겼던 계약서를 구기며 엉거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성이는 성큼성큼 걸어와 민석이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올렸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날 만큼 강한 악력에
민석이는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이거 안 나?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민석이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태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석이를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태성이는 바닥에 떨어진 위조 계약서와 민석이의 주머니에서 굴러나온 붉은 인주통을 내려다보며 이가 갈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어머니가 쓰러져 누워 계신데 약을 올리지는 못할 망정 재산을 훔쳐? 내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태성의 호통이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민석이는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리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야말로 무슨 권리로 이래? 난 친아들이야. 아들이 어머니 재산 관리 좀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가 돼? 이거 놓고 말해. 민석이는 끝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민석이의 양팔을 결박하자 민석이는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습니다. 이거 함정이야. 강태성 내 놈이 짠 함정이라고. 내가 친아들이니까 유산 뺏길까봐 쇼하는 거지. 증거 있어? 내가 훔쳤다는 증거 있냐고. 민석이는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이 현행범으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태성이는 그런 민석이를 벌레 보듯 바라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장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민석이의 시선이 태성의 손끝을 따라 병실 구석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렌즈가 반짝이는 CCTV 카메라가 민석이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증거, 저기 있네. 내가 너 같은 놈이 설칠 줄 알고 미리 경찰 협조 얻어서 카메라 설치해뒀다. 내가 어머니 가방 뒤지고 억지로 지장 찍으려던 거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녹화됐어. 태성의 말에 민석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도가내든 쥐라는 사실을 깨달은 민석이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민석이에게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고지했습니다. 박민석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존속상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음이 병실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민석이는 철컥거리는 수갑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듯 다급하게 침대 쪽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저 녀석이 저 모함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허락하셨잖아요. 네, 저한테 준다고 하셨잖아요. 민석이는 잠든 금자를 향해 거짓말을 쏟아내며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라면 친아들이 경찰서에 끌려가는 꼴은 못 볼 거라는 마지막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금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흐릿한 기색 하나 없이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고 침대 난간을 잡으며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난 듯한 광경에 민석이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민석이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금자는 침대에 기대앉아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억지로 묻힌 붉은 인주 자국이 마치 피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금자는 그 손가락을 민석이에게 들어 보이며 서리발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정신은 아주 멀쩡하다.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다. 단지 내 놈이 어디까지 갈지 그 바닥이 어디인지 보고 싶었을 뿐이다. 금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게 민석이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민석이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닥쳐라. 어머니 소리하지 마라. 넌 내 손가락에 인주를 묻힌 게 아니다. 내 가슴에, 아니 우리 천륜에 피를 묻힌 거야. 금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씻어내는 이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석이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당장 감옥에 가게 생긴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감옥 가면 의사 면허도 취소돼요. 네. 어머니가 저 의사 만들려고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민석이는 뻔뻔하게도 금자의 희생을 볼모로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옆에 서 있던 태성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태성은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민석이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의사 면허? 걱정 마라. 어차피 취소될 테니까. 내가 지난 3년 동안 제약회사 영업사원들 협박해서 챙긴 불법 리베이트 내역이다. 태성이 서류를 바닥에 흩뿌리자 민석이가 돈을 받고 약을 써준 내역과 차명계좌 거래 내역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민석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까지 다 조사했는지 태성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변호사라는 걸 잊었냐? 내가 저지른 짓들,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사문서 위조의 횡령, 배임 수재까지. 넌 이제 의사가 아니라 범죄자야. 태성의 사형 선고 같은 말에 민석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가족도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조리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경찰관들이 멍하니 있는 민석이를 일으켜 세워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민석이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동아줄을 잡듯 금자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민석이야. 엄마 아들이잖아.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엄마. 민석이의 처절한 비명이 병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외면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금자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인매는 결연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경찰관들에게 들리도록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박민석은 이제 죽었다. 여기 있는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법대로 지은 죄만큼 똑똑히 처벌해달라. 금자의 비장한 선언에 민석이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엄마 하고 소리쳤지만 닫힌 병실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멀리서 들려오던 민석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금자는 억지로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듯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제 살을 도려낸 어미의 아픔이 병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태성은 조용히 다가가 금자의 붉게 물든 손가락을 물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아무리 문질러도 붉은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태성은 정성을 다해 금자의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민석이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태성의 따뜻한 손길에 금자는 태성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성아, 내 새끼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가난이 죄지. 내가 죄인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제 다 잊으세요. 이제는 행복해지셔야죠. 태성은 금자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는 어스름하게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푸르스름한 빛은 금자의 고단했던 삶에도 이제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비록 가슴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겠지만 금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아들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어느 지방 도시의 허름한 공사장 한바집 창문을 덜컹거리며 때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성에가 하얗게 껴 바깥 세상이 온통 뿌옇게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호각 소리와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쓴 인부들이 우르르 식당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개밥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멀건 시래기국과 식은 밥덩어리를 배식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틈바구니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작업복을 입고 구석진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남자.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한때 대학병원에서 제일 잘 나가던 의사였던 그는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는 취소되었고 감옥에서 1년을 살고 나온 정가자가 되었기에 그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민석이는 추위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허겁지겁 밥을 퍼먹었습니다. 입안이 까끌까끌해서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지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김치 좀 더 줘요. 국물도 좀 더 주시고. 민석이가 목이 메어 소리치자 주방 아주머니가 귀찮다는 듯 국자를 퉁명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유, 젊은 사람이 기술도 없고 맨날 밥 타령만 해. 적당히 좀 먹어요. 민석이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비굴하게 웃으며 국물을 받아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시궁창에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한가운데 매달린 낡은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생 폐지를 주워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해 화제가 되었던 기부천사 이금자 회장님이 이번에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해 또 한 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국물을 마시던 민석이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는 홀린 듯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 금자의 모습이 클로즈업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양아들 태성이가 든든하게 서서 어머니를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자 금자가 인자한 목소리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밥을 굶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여생은 그 아이들을 내 친자식이라 여기며 나누고 살 겁니다. 금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석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자식 같은 아이들, 친자식이라 여기며 그 말 속에 친아들인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자신이 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낡은 점퍼 대신 깔끔하고 고운 개량한 복을 입은 어머니는 누가 봐도 존경받는 어른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민석이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톱, 해진 작업복, 그리고 식판에 담긴 식은 밥. 자신이 걷어찼던 복이 얼마나 거대하고 따뜻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났습니다. 어머니, 민석이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속 어머니를 만져보려 했지만 닿을 수 있는 건 차가운 브라운관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이 내팽개쳤던 그 따뜻한 밥상이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민석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식어버린 국밥 그릇 위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는 입안 가득 밥을 쑤셔 넣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후회해도 땅을 치고 통곡해도 이미 떠난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에서는 매서운 겨울 바람만이 민석이의 텅 빈 가슴을 횡하니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금자의 집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봄날처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자의 70번째 생일잔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태성이와 며느리 그리고 금자의 장학금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모여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와 달콤한 갈비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금자는 툇마루에 앉아 그 분주하고 활기찬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이가 큼지막한 선물 상자를 들고 다가와 금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금자가 수줍게 웃으며 상자를 열자 보드랍고 따뜻한 붉은색 목도리가 나왔습니다. 태성이는 목도리를 꺼내 금자의 목에 정성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올겨울 많이 춥다는데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따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금자는 목도리의 보드라운 촉감을 느끼며 태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차가운 손을 가장 따뜻하게 잡아주는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고맙다, 태성아. 정말 고맙다. 내 평생 이렇게 좋은 목도리는 처음 해보는구나. 에이, 어머니도 참. 더 좋은 거 많이 해드릴게요. 오래오래 건강만 하세요. 그때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태성의 아내가 푸짐하게 차려진 생일상을 들고 나오며 밝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제가 미역국 맛있게 끓였어요. 뒤이어 학생들이 케이크에 불을 붙여들고 나오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학생들이 금자를 향해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꽃가루가 눈 내리듯 금자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금자는 촛불을 끄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 따뜻한 웃음소리에 씻겨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핏줄로 묶인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는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금자는 태성과 며느리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고맙다. 못난 나를 어미라 불러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다.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재롱을 부리며 춤을 추자 금자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동안의 모진 세월을 보상받는 가장 순수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금자가 태성이 가족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거실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습니다. 사진 속 금자의 미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평온하고 넉넉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저녁 노을이 금자의 집 기와 지붕을 황금빛으로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금자의 집 굴뚝에서는 따뜻한 저녁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는 어머니, 이거 더 드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가족들의 왁자지껄하고
정겨운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따라 따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핏줄이라는 껍데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금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모진 겨울을 견뎌내고 비로소 진짜 봄을 맞이한 금자의 앞날에 늘 행복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